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작가 생활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선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이 시간에 주제로 잡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사진을 봐봐요. 현수인 씨 눈에도 알만한 사람이 있어요? 네, 앞줄 정중앙에 작가님 계시고 또 그 곁에 눈에 익은 배우님들도 계시고요. 국회의원님들도 몇 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우리나라 연극 배우의 현실과 발전 방향이란 정책 토론회를 마치고 찍은 것인데 그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어요. 2005년 5월 6일. 그 장소가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이었고요. 그날의 행사는 그때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와 사단법인 한국배우협회 공동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허현호, 권성덕, 김지숙 등과 같은 현역 연극배우 100여 명과 박근혜 총재를 비롯하여 정병국, 정두원 등 야당 민간분과 소속 국회의원 10여 명이었습니다. 이제 좀 거창한 초연을 빌려볼까요? 정치인들, 즉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극 배우에 관련된 정책 토론회를 벌린 예는 아마 유사일에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날 작가님 무슨 일로 거길 가신 거예요? 배우도 아니면서 하는 말씀이겠죠. 자화자찬이라 해도 어쩔 수 없는데 그날은 나도 그 행사의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배우 강태기는 토론의 주제로 연극 배우의 현실을 발표했고, 연출가 정일성은 배우가 살아야 연극이 산다 하는 주제를 개진했는데, 그 뒤를 이어 나는 중견 극작가로서 왜 연극을 사랑하고 배우들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가 하는 요지의 주제를 발표하게 되었던 거예요. 작가님 말씀을 들어봤지만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야당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연극 배우들의 문제를 토론한다는 거, 그 너무 엉뚱한 것 같단 말이에요. 무슨 까닭에서 그런 토론회가 열리게 된 거죠? 그렇죠.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한국연극배우협회 이사장이 허현우였습니다. 강론은 두루 생략하고 말을 하자면 허현우 이사장은 2천여 명에 이르는 현역 배우들의 기초생활보장책 마련을 위해 그야말로 불철주야 동분서주 헌신적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극작에서 공연까지 하는 연극 전문 잡지의 편집 주간이어서 전후 맥락을 빠삭하게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 허현우 이사장의 활약이란 한마디로 눈물겨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묘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연극 예술을 진실로 이해하고 사랑해서 후원을 하겠다는 기업인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부루 연극인 돕기라며 모금운동을 펼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일반인들은 톱클래스 배우들만 배우로 인식하며 배우들의 생활은 아주 화려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는 수 없이 허현우 이사장은 때를 쓰다시피 하며 정부 지원금을 보다 많이 타내리고 가전애를 다 태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인들 역시 대부분의 연극 배우들이 처한 열악한 생활 실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국의 연극적 현실과 배우들의 생활 실태를 이해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시급히 그런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던 거예요. 나는 차마 방송으로 까발릴 수 없는 실로 눈물겨운 비하인드 스토리도 알고 있지만 이 시간에는 부득불 생략할 수밖에 없겠지만요. 오늘 작가님 이상하세요. 궁금증만 남겨놓고 이렇게 꼬리 빼시면 어떡해요? 그 얘기는 또 다른 롱 스토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정책 토론의 주제이기에 오늘의 내용은 대단히 엄중한 것이어서 현수연 씨도 정신 바짝 차려야 알아들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귀 쫑긋 세워볼게요. 그날 나는 발표문에 머리글로 다음과 같은 고백을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30여 년간 현역 극작가로 부지런히 우리 연극 현장을 누빈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며칠 전 한국연극배우협회 허연우 이사장으로부터 15분간의 시간을 할애할 테니 현재 국회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원고를 쓰고 발언까지 직접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저에게는 실로 역사적인 한 편의 목적 드라마를 집필한 작가이자 배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인인사 대천명의 기분으로 미리 준비해온 말씀을 전해 올릴까 합니다. 그때 원고를 집필하면서 내가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떻게 그들에게 연극을 제대로 이해시킬 수가 있겠느냐 하는 점이었어요. 나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 대부분도 연극에 대해서는 아주 무식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작가님, 그건 너무 지나친 표현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출세 지향적이거나 세속적 이해 타산에만 눈이 밝은 사람들에게 순수 예술은 무용지물로 여기기 마련이었어요. 순수 예술은 기초 예술로 지칭되기도 하고 실용예술 또는 상업예술이라는 말과 대칭적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죠. 그래서 나는 먼저 연극의 개념에 관한 해설부터 하려 들었던 거예요. 대학에서 두서너 시간 강의할 내용을 줄였지만 방송 원고로서는 다소 긴 편에 속할 것 같은데 현수인 씨가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저는 가끔 지인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잘해도 TV극이나 극 영화 시나리오를 집필해서 김수현 씨처럼 인기도 얻고 돈도 왕창 벌어볼 일이지 왜 그 어려운 연극계에 몸을 담고 앉아 희곡만 쓰면서 그 고생을 하느냐. 그럴 경우 저는 그냥 미소만 지으며 침묵만 지킨다던가 아니면 발자겠지 뭐 하는 식으로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기에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의 영역에 속하는 예술의 본질이라든가 각종 드라마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제가 희곡을 집필하는 까닭을 제대로 전해주기란 마치 유치원생들에게 논어를 가르치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TV극이나 극영화 시나리오 내지 라디오 드라마 등은 드라마의 본질상 희곡과 별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단지 매체적 특성에 따라 그렇게 분류되었을 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일이니 자잘한 내용은 생략하고 뭉뚱그리자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작가가 이른바 자신의 예술적 의도나 독창적인 작가의식을 표현하기에는 영화나 TV극 등 소위 기계 매체적 드라마보다는 연극 무대가 훨씬 자유롭게 마련이다. 이를테면 TV극은 전파 매체의 공공성이나 안방 극장이란 한계 내지 시청률이라는 유령의 압박 등에 떠밀려 소재나 주제 선택의 폭이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일이며 영화 또한 거대한 자본의 투입에 따르는 흥행 불가피한 기업 논리 때문에 역시 소재나 주제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녔다고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연극 무대에서는 신의 문제로부터 근친상간이나 심각한 사회 문제 내지 형이상학적인 철학까지도 수용할 수가 있지만 TV극이나 영화에서는 그처럼 심각하거나 본격적인 문제 접근은 어렵게 짝이 없는 노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연극을 도공이 손수 일일이 빚어내는 수공의 작품이라 한다면 영화나 TV극은 공장에서 다량으로 생산하는 자기에 해당한다는 비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공이 손수 빚어낸 도자기의 가치와 공장에서 다량으로 찍어낸 도자기의 가치를 감히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살아있는 배우들의 현장 연기에 의한 연극 예술의 호소력이라말로 TV극이나 영화가 감히 넘보지 못할 성역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배우들과 함께 바짝 긴장된 관객들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감동의 엄숙한 집단적 체험은 가히 신과의 교감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극 공연장을 세속적인 성당으로 표현한 학자도 있었습니다. 아니, 영국 BBC 방송사의 라디오 드라마 제작부 팀장이자 연극 학자이기도 했던 마틴 애슬리는 제대로 된 한 편의 연극 공연은 다름 아닌 정치적 사건이란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은 휘가로의 결혼이란 연극 초연 때부터 시작되었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논의는 입센의 작품 인형의 집의 공연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신뢰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영국의 국민극으로서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헨리 5세를 으뜸으로 치면서 영국 국민들의 정신적 결집을 이룩하는 데는 그 작품 4막 3장 에진코우트에서 행한 왕의 위대한 연설 이상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여간 당대 사회 질서를 옹호하던, 그에 저항하던 연극의 사회적 기능은 실로 막중하다는 것이 엄연한 역사적 진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연극인들은 통치 권력에 의해서 보호되기도 했는가 하면 무서운 핍박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극장에 인검을 나온 일경들은 연극의 대사 한마디만 귀에 거슬려도 연극인들을 강제 연행했는데, 그러한 사실들이 곧 권력에 의한 연극의 순환사가 될 것이며, 영국이 배우 로렌스 올리비에한테 자기를 수여한 일이 그 반대의 예가 될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나 중요한 개념들을 해설하려 들다 보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군요. 다음은 본론으로 좋은 배우는 고귀한 존재란 사실을 규명하려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내용고를 내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상식적인 말이지만 위대한 작품이 상연되기 위해서는 좋은 작품, 좋은 배우, 좋은 관객의 삼일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연극을 연극답게 이끌어가는 연극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배우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배우가 없는 연극은 존재가 불가능하며, 훌륭한 배우가 없다면 좋은 연극은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 비극 작품 햄릿에 나오는 저 유명한 독백,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대사를 제대로 읊을 수 있는 배우는 언제 어디서나 결코 시 만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현재 연극적 현실, 특히 배우들의 실태는 너무나 암담하다는 게 솔직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한국 배우들의 구체적인 현실은 앞에서 강태기 씨가 이미 소개했기에 저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좋은 배우에 의한 좋은 연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지속적인 투자와 그들에 대한 보호 육성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 연극계에서는 일반화된 공론이기도 합니다만 배우가 되려면 적어도 10여 년은 무대 위에서 실전 경험을 쌓아야 가까스로 무대 걸음을 익힐 수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쉬지 않고 무대 연기를 하거나 각고의 훈련을 쌓지 않으면 배우로서의 생명력이 금방 시든다고도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TV 탤런트가 따로 없고 전문 연극 배우들이 계약에 의해 방송에 출연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데, 그러한 제도의 장점은 무엇보다 방송사들이 배우들의 지속적인 훈련을 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평소에 내가 생각해 보았던 문화예술진흥정책의 방향 전환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려 들었습니다. 내가 읽는 것보다 현수연 씨가 읽는 게 나을 것도 같은데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이 기회에 우리 문화예술진흥정책의 방향을 이제는 하드웨어 쪽이 아닌 소프트웨어, 즉 예술가들에게 전적으로 돌려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의 주체는 예술가라는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각국 죄송합니다. 이를테면 전국. 네. 이를테면부터 다시. 네. 이를테면 현재 전국 각처에는 100여 개의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1년 내내 텅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비유하자면 그간 우리의 문화예술 정책은 막상 담을 음식도 없는데 빈 그릇만 잔뜩 만들어 놓았던 격이 되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투자를 해서 건립한 문화예술회관은 늘 텅 비어 있다시피 하고 그 무대를 채워야 할 배우들은 줄곧 열중시어 상태이거나 막 노동판에서 호구지책을 구하고 있다는 게 서글픈 우리의 연극예술적 풍토였다는 말씀입니다. 다소 갯담으로 들리겠습니다마는 일본의 여성들이 배용준이란 우리나라 배우에게 열광하지 국내에 있는 어느 극장을 부러워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전국에 산재한 문화예술회관에서 연중무휴로 연극이 공연될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문화가 살아 숨쉬는 국가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는지요. 외국의 경우를 일별해 보자면 어느 나라는 기업체들이 순수 예술 단체들을 기꺼이 후원하는 정통이 정착되어 있고 어느 나라는 국민들의 문화의식이 그만큼 높아 순수 예술작품에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어서 순수 예술가들은 마음껏 그들의 열정만을 불태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신민화가 정치적 신민화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마땅히 우리 정통, 우리 토양에 알맞은 문화 논리 내지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주제가 주제인이 많지 오늘은 별 수 없이 다소 심각한 분위기로 일관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시간에 맺은 말도 그날 사용했던 그 원고의 맺은 말로 가늠해야겠군요. 10몇 년 전의 일입니다. 방송작가 입장에서 제가 국내 굴지의 가구 제조업체인 보르네오 가구 상무를 만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단도직입적으로 전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를테면 이태리산 침대는 수천만 원 호가하는데 왜 당신네 회사는 기껏 몇백만 원짜리 침대밖에 못 만드느냐. 그러자 그 상무 역시 한마디로 딱 부러지는 대답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기술로는 이태리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가 있는데 저들이 천문학적 액수로 투자하는 디자인 개발비만은 우리가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할 일이요. 미술에 대한 저들의 역사적인 전통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요. 요점인즉 이태리 가구는 산업 디자인, 즉 미술이란 예술 영역에서 타의 추종을 불하는 위력을 발휘, 그 독창성을 고부가 가치로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이태리를 방문, 패션업계 및 가구 산업계 등을 둘러보고 세계 인류인 그들의 디자인 산업에 비상한 관심을 표명했다는 신문기사를 읽은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논리로 계산이 가능한 문화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순수 예술의 기반이 탄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재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비약과 생략이 너무 심했던 탓에 정연한 논리 전개가 되지 못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은즉 사안이 너무 거대해서 이심전심으로 제 뜻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끝으로 우리말에서 거창하게 역사적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했는데 그건 결코 농담이 아니라 진심에서 선택한 의였다는 사실로 기억해 주십시오. 부연하자면 한 사람의 극작가가 의원님들에게 연극과 배우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바란다는 말씀을 올리게 된 이 사실이 역사적이란 뜻이 아니라 먼 훗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 문화사의 한 획을 긋는 기점으로 기록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히 그 말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작가님, 그럼 그 정책 토론회의 뒤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좋았어요. 내가 알기로 15억 이상 인상된 정부 지원금으로 배우들의 재후 훈련 사업도 한동안 진행할 수 있었으니까요. 네. 끝까지 경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의 주제는 사색의 계절 가을에 맞게끔 노자일기가 되겠습니다. 놀자가 아니라 공자, 맹자, 노자, 장자 할 때 노자입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